안녕하세요. 밀크티 라이브 질답 공부방입니다. 우리 이제 그 라이브 질답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했죠. 화요일 날은 첫 번째 과학 시간이었고, 어제는 선생님 봤거든? 선생님도 채팅창은 가진 않았지만, 수학 서채은 선생님 하는 거 봤는데, 야, 니네 반응 너무 다르던데. 우리 과학 할 때는, 선생님 봤거든? 서채은 선생님이 음료를 마셨어. 그때 막 CF라고. 과요 음료 CF라고 막 여신이라고 막 그랬는데. 잊을 수 없어? 그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이브 질답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사회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 뭐 사전 질문도 받긴 했는데 지금 친구들 볼까요? 58명? 벌써 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많은 선생님은 여기 보기 어려우니까 막 유아쌤이 읽어줄 텐데. 헐 대박. 우리 편한 친구 헐 대박. 왜 대박일까? 뭐가? 우리 얼굴이? 못생겨서 대박. 오 대박. 저런 얼굴이 세상에 뭐 이런 건가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신 있다, 여신. 누구 말하는 거야? 민경민 친구. 누구 말하는 민경민 친구, 복 받으세요. 그치? 여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올려주면, 근데 되도록이면 질문이 이렇게 범위가 큰 게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도 있잖아. 여기 시험 문제 어떤 부분을 모르겠어. 뭐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 뭐가 나와 이런 질문 말고 범위를 여러분이 조금 줄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주면 선생님이 답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실시간 질문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잠시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뭐 서로 인사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친구들 와서 질문 모이기까지 선생님이 우리 지난 시간 과학 시간 할 때 뭐 얘기했었지? 우리 시험 하기 전 해야 될 세 가지? 이제 하면 안 될 거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 해야 할 세 가지가 뭐였지? 그래? 빨라서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성적표를 볼 거 아니야. 성적표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성적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치? 여러분도 아마 성적표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선생님이 되게 공부 잘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 선생님이 되게 공부 잘하긴 했어.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성적표는 없는데, 고등학교 성적표를 선생님 이제 엄마가 다 갖고 계셨어. 왜냐면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 이 성적표를 어떻게 해야 너무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성적표가 있어서 그 몇몇 성적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선생님의 실제 고등학교, 얘는 모의고사 성적표 보여드립니다. 자, 여선생님 나오죠? 인문, 선생님 그치? 여선생님이 인문 계열이야. 내 이름은 김윤숙이고, 번호 1반이었고요. 33번이었습니다. 1학년 때 성적, 고1 때 성적표예요. 딱 보면 국어, 수학, 영어가 있는데, 그치? 뭐 성적이 중에는 이제 반 등수를 보면, 니네 되게 익숙한 성적표가 아니냐? 야, 나 국어는 선생님 26등이었어. 수학 장난 아니지. 31등이라고 하는 건 반땡 밑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영어도 26등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등이냐면 28등을 했어. 익숙해. 선생님, 익숙해.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게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근데 모의고사만 이랬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적인, 선생님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표예요. 2학기 기말고사라고 돼 있는데, 봐봐, 너네도 이런 성적표, 요즘에 수음이한 거 안 나오지? 근데 얘네 수음이한 거 나왔을 때, 선생님 국어 봐봐. 76점. 뭐라고 돼 있니? 그렇죠. 예, 국어, 미. 그 다음에 장문도 미. 그 다음에 그래도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게 얘는 수야. 세계사는 우죠. 일반 수학 우. 과학 미안해 쌤. 과학 70. 나 좀만 더 했으면은 이거 양이었어. 좀만 했으면 나는 양이었어. 이게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기 이제 고등학교 이름은 가리고 이제 연도도 가리고 왜냐면 너 또 나이 또 추적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 막 이렇게 할까봐 갑자기 뭐 우리 엄마랑 동창 이런 얘기 할까봐 선생님이 가리고 있긴 했는데 우리 엄마가 선생님 알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 성적표를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그죠? 여러분도 나의 성적표처럼 윤수쌤이 이렇게 성적표를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렇지? 뭐 여러분들 내 성적표 다 1등이 됐고 뭐 전교 1등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과연 이런 성적표를 어떻게 그리고 이제 이런 성적표를 선생님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지. 근데 결과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한 방이 중요한 거거든. 그치?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중요한 한 방은 뭘까? 입시와 관련된 거고 수능이죠.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또 수능 성적표가 있어. 요즘엔 또 수능 성적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수능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앞에 있는 성적표 되게 친근한 성적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받아봤던 성적표. 하지만 요거는 이제 거의 레전드급의 성적표. 그렇죠? 유아쌤도 요 수능, 요런 성적표의 모습으로 받았었죠. 그렇죠? 찢어버렸지. 그러면 네, 주민등록번호, 선생님 이제 고등학교 막 이렇게 나왔는데 봐. 선생님 때 이제 성적은 지금이 뭐 1등급 뭐야? 뭐 보고 있는 거야? 막 90점? 뭐야, 근데 말 안 하시면 몰라요. 근데 선생님 성적표 이제 여기서 보는 건 선생님 때는 1등급, 2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퍼센트를 봐야 돼. 이게 몇 점이 아니라 전체 등급의 몇 퍼센트냐. 이때가 전체의 0.7%까지가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었고 선생님이 99.6%라는 건 상위 0.4%였다는 거야. 거의 이거는 아까 봤지? 내 성적표 나 미 깔았어. 나 진짜 과학은 좀만 하면은 양이었던 선생님 성적표야. 근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2년 후 선생님이 수능 성적표에서는 이렇게 왜 지금 애들 난리났어? 뭐라고 뭐야? 상위 0.4%네요. 역사 잘하죠? 아니.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우와, 와우. 그래? 우와, 와우. 여러분의 지금 당장에 되게 형편없는 성적표가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야. 그치? 지금 여러분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 근데 성적이 되게 안 나왔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막 70점밖에 안 나왔어. 그래도 언젠가는 그 노력이 여러분의 결과로서 이렇게 좋게 주어질 거라는 거. 그리고 더 무서운 거 하나는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근데 진짜 완전 소름은 선생님이 앞에 있는 성적표 엉망진창이었던 거 있지. 그치? 내가 막 미하고 거의 양 가까운 성적이 됐을 때 누군가는 1등이고 다 수를 깔았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은 노력을 해서 끝까지 결국 맨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라고 하잖아. 끝까지 노력을 해서 결국 선생님이 이 성적을 받을 동안 선생님보다 앞에 있던 친구는 선생님보다 성적이 밑으로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적표가 좋다고 해서 자만을 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고 성적이 너무 좋다고 해서 자만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적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여러분 열심히 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선생님처럼 좋으면 자만하지 않고 나빠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다음 시험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로 네, 부끄럽지만 선생님이 성적표를 얘기해봤어요. 네. 한방 있는 여자입니다. 배운 여자고 한방 있는 여자. 그치. 한방.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질문도 올려주고 수가 뭐예요? 역사 50점. 그래 괜찮아 얘들아. 선생님을 공부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누가 유아쌤 성적도 보여주세요. 됐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모님이 이 성적표가 너무 놀래서 이거를 아마 계속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 얼마나 놀랄까 이게 우리 애가 다 막 이런 걸 너무 답답하셨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여러분의 이제 질문들, 사전 질문들 가운데 몇 가지를 먼저 여러분 이제 질문 올라가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아쌤이 네, 질문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골품제에 대해서 우리 권형민 친구가 물어봤는데요. 선생님의 어여쁜 제자입니다. 자기 도서 여자야 남자야. 그죠? 자, 신라 골품제 부분 공부하고 있는데 성골, 진골도 무슨 차이인지 헷갈리고 육두품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드려요 했는데 나 진골하면 무열왕 생각납니다. 그렇지. 최초의 진골왕이에요. 그죠? 맞아. 그치. 나 어제 급하게 공부했어. 유아쌤이 오늘 이거 사야 한다고 되게 많이 긴장을 하시는 거야. 나 너무 떨려. 그렇지. 나 그래서 너무 아는 게 없어. 아마 어젯밤에 급 공부했는데 이렇게 끝났어요. 자, 설명해 주세요.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이게 시험 공부를 여러분이 해야 돼. 근데 문제집에 만약 골품제가 해서 교과서가 딱 나온다면 일단 여러분이 시험 공부에 다가가는 방법은 골품제가 무엇인지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골품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골품제가 뭘까? 골품제는 신라의 알지? 신라의 신분제도가 됩니다. 신라의 신분제도.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가 왜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삼국시대에는 세 개의 신분이 있었어. 뭔지 알까? 가장 높은 신분. 세 개의 신분 중에 가장 높은 거. 왕. 그렇지. 왕을 비롯한 사람을 이제 귀족이라 부르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은 평민, 양반. 우리 선생님 같은 우리 같은 선생님과 모든 이런 평민.
그 다음에 이제 천민이라고 하는 세계 신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삼국시대에 있던 신분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었어. 왜냐면 기록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운영되는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게 신라의 골품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골품제라고 하는 건 삼국의 신분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시험 문제 출제율이 높은 거야. 그러면 일단 골품제는 뭐라고? 신라의 신분제도. 신라의 신분제도. 근데 이 신분제도라고 하는 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네도 마찬가지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이 신라의 신분제인 골품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그러니까 영어로 따진다면 골품제는 what?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얘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how라는 걸 생각해보자. 골품제가 성립되는 과정은 신라가 정신 차리고 이제 나라로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각 지역에 있는 부족장들을 왕 밑에 있는 관리로 두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유아쌤이 한 5만의 군사를 갖고 있는 부족장. 그다음에 우리 담당 지금 촬영 PD님이 한 10명의 군사를 갖고 있는 부족장. 근데 이 부족장은 밑으로 선임을 붙고서 내가 왕이 됐어. 그러면 둘 다 여기 있는 5만의 군사를 갖고 있는 부족장이랑 10명의 군사를 갖고 있는 부족장이랑 똑같이 대우하면 기분 좋을까? 나 나빠. 그치, 나 나쁘겠지. 빈정상했어. 그치, 당연하지. 나 5만이야. 5만인데 10명이 있으면 이거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골품제는 왕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준 귀족들에게, 부족장들에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각각의 권한을 준 거야. 그래서 골품제를 잘 보시면 성립되는 과정은 신라가 중앙집권화 되는 과정 속에서 지방의 부족장을 편입하는 과정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하지만 결국 그거야. 내가 왕이 되는 과정이 있을 때 지방 세력을 각각의 레벨을 줘서 각각의 권리를 준다라고 하는 거지. 왜? 뭐라고? 너무 어렵대? 쌤 저는 평민이에요. 그래. 자, 그러면 이 골품제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골품제에 표가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가장 위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바로 진골. 진골은 진짜 뼈야. 얘는 누가 그래 너 나를 도와줘서 5만의 군사 줬으니까 너를 주는 게 아니라 내 패밀리, 그렇지? 내 가족 그리고 그러니까 왕의 친척들, 왕의 부모. 원래는 진골 더 위쪽에 성골이 있는데 성골은 왕자와 공주만 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왕족. 근데 생각해봐, 엄마가 왕이고. 엄마가 왕비고, 아빠가 왕이면 그 자식들은 왕자 공주밖에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왕자 공주가 다시 성골이 되려면 왕자 공주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상한 결혼이 되겠지. 그래서 통일신라, 신라의 과거에는 그래서 근친혼 같은 게 많았대. 어쨌든 성골은 둘 다 엄마 아빠 계열이 왕이어야 되는 거야. 왕의 혈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진골은 둘 중에 하나만 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근데 약간 좀 이건 다른 이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왕의 핏줄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나머지 6, 5, 4 두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유아쌤이 5만의 군사를 갖고 있으면 6두품의 귀족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10명의 군사를 있어. 근데 무시해도 되지만 그래도 권한을 준다면 4두품의 권한을 주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평민은 이 골품제에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골품제라고 하는 건 귀족들에게 각각의 권한을 나눠주는 신분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신라 골품제 의미는 무엇인지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과서의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 자료를 통하여 성골, 진골, 특히 여기는 육두품이라고 하는 세력. 얘는 왕족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귀족들 가운데 여기는 두품 중에 가장 커다란 힘을 가졌어도 절대로 진골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차별받던 불쌍한 사람들. 불만은 많았겠다. 힘은 센데. 그치. 그래서 신라 하대 이들이 막 불만을 가리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는 통뼈인데 통골은 왕.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선생님은 그렇죠. 나도 솔직히 그때 과학 시간에 그래 똑같은 마음이었어.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골품제 질문이었고요. 네. 우리 친구들 한번 얘기 한번 볼까? 볼까요? 진골은 진짜 뼈다귀인가요? 진짜 그치 진뼈 나 한자 자체가 생각나? 감자등 또 있나? 전골 같아요. 전골 같아요. 케미가 좋대요. 어떻게 하면? 네. 뭔 말이야? 전골은 두부전골. 자, 우리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래. 우리 친구들 밥 먹었나? 밥 먹고 왔나? 파인애플 친구 이름 계속 불러달라고 해요. 파인애플 한번 해주세요. 파인애플 뭐야? 이름이 뭐야? 파인애플 진짜 이름?
이름 뭐지? 변이다 친구. 변이다. 저요. 네. 파인애플 역사 잘 외운 방. 좀 이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오케이. 자, 골품제 관련된 질문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까지 사전 질문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지금 몇 가지 실시간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 이런 걸 선생님이 할게요. 자, 질문 먼저 보실 건가요? 네. 자, 이번에는 고려의 대몽항쟁에 대해서 유다현 친구가 질문했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말을 앞둔 중2입니다. 그래. 자, 중간고사 이후부터 밀크티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자, 근데 며칠 전에 고려의 몽골족 침입을 배웠어요. 그게 너무 헷갈려요. 좀 도와주세요. 유유 했는데, 저도 진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진, 몽골, 거란, 다 북방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다 걔네 누구니? 그치, 어느 그치. 시대? 뭐야? 우리는 항쟁하긴 했는데 그게 너무 헷갈려요. 구분 좀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근데 그래. 해줘요. 그러면 고려시대는 커가 달려. 선생님이랑 수업 듣는 친구 날까? 선생님은 주로 내용 정리할 때 이렇게 흐름 잡기 방식으로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일단 11세기에는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이 고려를 침략합니다. 이때 활동했던 그 유명한 장수가 누구야? 말빨로 강동 육주막 가져온. 서희. 그렇지. 거란의 2차 침입 때는 서희가 말빨로 외교 단판으로 막 강동 육주를 오저기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죠. 3차 때는 강감찬 장군이 그 귀주 대첩에 승리를 하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 12세기 이제 거란이 물러가고 12세기에는 여진이 침입합니다. 이때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세웠어. 그러고 난 다음 13세기 그러니까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각 시기별로 계속해서 이민족이 침입을 받았는데 13세기 누구냐면 바로 몽골이야. 지금 유다현 친구가 질문한 13세기. 몇 년도일까? 13세기면 몇 년도? 1200. 그렇지. 멋이. 나한테 1300년 그러면 안 돼? 항상 이렇게 단위를 줄여서 1200년대에 이제 몽골이 침입을 해요. 자, 근데 몽골의 침입은 끝나느냐? 아니야. 14세기도 있어. 14세기는 또 고려에 누가 쳐들어오면 이번 두 개야. 위쪽에는 홍건적이. 들어본 적 있나요? 홍건적. 홍, 붉은 황. 건, 수건. 무슨 뜻일까? 그치. 머리띠. 그치. 머리띠하고 막 이렇게 내려왔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구. 왜구는, 알죠. 일본이죠. 일본. 14세기에는 위쪽에는 홍건적, 아래쪽에는 왜구가 쳐들어와. 그래서 이 고려는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14세기 홍건적과 왜구라고 하는 커다란 틀을 첫 번째로 알아두고, 두 번째, 이제 몽골로 가보면, 자, 몽골에 대한 내용은 얘도 되게 복잡해. 뭐 1차 침입, 2차 침입 여러 가지 있지만 선생님이 우리 이제 다현 친구에게 이제 시험에 낼 수 있는 포인트, 자세한 내용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되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 고려의 몽골 침입 과정 속에서 고려인들의 저항을 알아야 돼. 고려인들의 저항 속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은 몽골이 고려를 1차 침입하고 난 다음에 최후라는 사람이 몽골과 싸우려고 수도로 옮겼어. 어디로 옮겼지? 대답해봐. 유튜브 라이브 대답해봐. 머리띠 찹쌀 뭔 소리야? 누구야? 이거 찹쌀 똑같대요. 자, 에이, 최후가 수도로 어디로 옮겼어? 원래 고려의 수도는 그렇지 개경이야. 근데 어디로 옮겼어? 싸우려고. 그래 강화도로 옮겼어. 첫 번째. 1차 침입 끝나고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하여 항쟁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려인의 저항 속에서 내 이름 비슷하다. 김윤후라고 하는 분이 나올 거야. 자꾸 좋은 거 연결되지. 김윤후 마음에 들어. 윤후, 그치, 김윤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또 원래는 스님이셨어. 그래서 2차 침입 때 처인성, 부곡의 처인성은 어디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에버랜드 있잖아. 에버랜드, 그죠? 유아쌤 요 근래에도 갔다 하지 않았어? 내가 그때 갔을 때 에버랜드라고 하지 않았어? 그치? 캐리비엄. 보면, 선생님이 이제 가보면 이렇게 처인이라고 있을 거야. 처인구라고 있을 거야. 처인구 가다 보면 있을 거야. 그 처인구가 바로 용인이야. 여기. 근데 김윤호라고 한 분이 이 당시 스님이었고, 2차 침입 때, 얘네 몽골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처인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이제 피신을 가 있었던 거야. 근데 몽골주가 이제 맞닥뜨려 싸우게 됐던 거지. 근데 이분은 스님이셨어. 원래 스님은 어때?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했겠어? 나라를 위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무공민들과 막 맞서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겼어? 그래서 김윤우라는 분이 2차 침입 때 처인성 전투가 있습니다. 2차. 그리고 이 김윤우라는 분이 나중에 결국 뭐가 되냐면 장수가 돼.
싸워서 이겼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스님이 아니라 이제 장수로서 나중에 5차 때는요. 네, 5차 때도 5차에서는 김윤우 장군이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청주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청주.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 속에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걸 조판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얘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지. 끝까지 몽골을 저항했던 세력이 있어. 뭐지? 끝까지. 얘는 막 몽골이 오더라도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가면서 계속해서 싸웠어. 세 글자. 땡땡초. 삼별초. 그렇지. 삼별초. 네, 시험 문제는 솔직히 말한다면 삼별초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끝까지 몽골에 누가 저항을 하였는가. 그래서 원래 대몽황제의 뭐 전개 과정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별무반이래요. 별무반은 윤관의 별무반. 윤관이고 차이를 알아야겠다. 12세기의 윤관의 그때 별무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대몽황제과 관련돼서는 이제 몽골의 침입 과정, 물론 복잡한 과정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침입 이후 최후가 강화도를 천도해가지고 싸우려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김윤후라고 이것도 뭐 2차, 5차 여러분 잘 몰라도 돼. 그냥 활약했다는 거. 그리고 팔만대장경도 대몽황제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삼별초 끝까지 저항,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정했다는 정도만 알아두어도 충분히 여러분이 시험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은 실시간 답변을 실시간 문제로 보자. 뭐를 볼까? 매운 고추 소스 친구가 쌤, 인플레이션 다시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매운 고추 소스. 매운 고추 소스. 나는 캡사이신이다 그럼. 매운 고추 소스가 누굴까 이거? 인플레이션, 그치? 이 인플레이션을 물어봤다는 건 지금 중학교 3학년인가? 있으면 대답해봐. 매운 고추 소스. 매운 고추 소스. 네, 캡사이신 친구. 응?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이제 사전 질문에도 있는데 그럼 미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사회 공부는 항상 이거야. 인플레이션 나왔어. 의미는 무엇인지 정해야 돼. 인플레이션이라 뭐지?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겠지. 선생님 물가가 뭐예요? 물가는 물건의 가격을 말해요. 가격. 그러면 이 세상에 진짜 많은 물건이 있잖아. 그러면 국가는 주요 물품들의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을 내. 그러면 그 가격이 만약에 지금 몇 년도냐? 19년도지. 2019년에 그 가격이 예를 들면 100이었다 치자. 근데 2020년에 그 똑같은 물건 가격을 종합해서 봤더니 이번엔 120이 됐어. 그럼 물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렇지? 이렇게 물가라고 하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주요 물건들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균해서 나타난 값을 말한다. 근데 그 물가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 이게 아닐 거야. 인플레이션은 이거.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자, 선생님이 첫 번째로 의미 정리해야 된다고 했지? 그렇다면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럼 인플레이션,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은 화폐의 가치라는 거야. 화폐의 가치. 이게 너무 어려워하는데 우리 선생님이랑 유아쌤은 되게 나이도 같고 오랫동안 만나서 그 옛날 얘기를 해도 막 통하는 게 많은데 예전에 그러니까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선생님 유아쌤은 안 그랬나? 선생님 이제 학교 식당에 있는 그 값이 되게 쌌잖아요. 그때 되게 우리 학교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어. 짜장면 가격이 한 그릇에 1,000원이었어. 지금은 짜장면 학생 식당이라서 좀 싸긴 그치, 했었지만. 근데 지금은 아마도 지금 짜장면 얼마였지? 예를 들면 4,000원, 5,000원? 4,000원, 5,000원? 5,000원이라 해볼까? 5,000원이 됐어. 늙어서 학생 식당에 못 가? 그러면 예전엔 짜장면이 1,000원이었는데 똑같은 짜장면이야. 근데 짜장면이 5,000원 됐지. 이게 뭐야? 물건의 가격이 오른 거잖아. 그치? 이게 지속적으로 물건 가격이 올려서 5,000원 된 거야. 물가 상승이 이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야. 민경민 친구가 나이 찾아냈어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 그 이제 1,000원에서 5,000원이 되었어. 이게 물가가 오른 거야. 그러면
화폐로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선생님에게 10,000원 있어. 10,000원 있으면 짜장면 몇 명의 친구한테 사줄 수 있지? 10명. 그쵸? 10명. 그치? 야, 1,000원 10,000원 가지고, 야, 내가 짜장면 쏠게라고 해서 10명이 딱 먹을 수가 있어. 하지만 지금은 10,000원 있으면은 몇 명밖에 못, 10,000원 있으면은, 10,000원 있으면은, 그치? 2명밖에 못 먹지.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물건의 가격이 1,000원에서 5,000원 됐어? 물가가 올라갔어? 근데 똑같은 10,000원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치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화폐의 가치는 그러면 떨어지는 걸까 올라가는 걸까? 떨어지는 그렇지. 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때 이게 제일 중요해. 물가의 가치,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화폐의 가치는 다운. 화폐의 가치는 다운. 그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지?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더라? 그래,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하던 대로 할게요. 그럼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어, 영양.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의 가치 떨어지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까를 생각해보자. 자, 유리한 사람. 생각해봐. 실물자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금, 돈. 이제 예금이라든지 뭐 보험, 예금 말고 또 연금 막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 이거 쉽게 말하면 돈이지.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유리하고 불리할까? 아이고, 선생님이 다 써버렸네. 다 써버렸네. 유리한 사람은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 왜? 물건값이 올랐잖아.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지. 그치? 화폐 가치 떨어졌으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불리한 거야. 또 수출도 생각해봐. 유아쌤 생각해보세요. 정신 차려.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해서 지금 다 나간대. 너네 지금 뭐 괜찮니? 아니,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둘 다 없는 거예요. 실물도 없고 예금도 없어. 그럼 그럼 봐봐. 화폐가치래. 인플레이션이라면 물가가 올라간 거잖아. 머리 잘 생각해봐. 수출 잘 될까 안 될까? 물가가 올라왔어. 물건이 비싸졌어. 수출 잘 돼 안 돼? 안 돼. 비싸니까 안 사갈 거 아니야? 아하, 그러면 누가 불려? 여기에 수출하는 사람 불리하고 반면에 여기에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곽지연 친구가 선생님이 미리 나 이거 질문 보지 않았는데 나 좀 봐줘. 막 이러면서 사실 지금 옆에서 우리 매니저님이 질문해주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같이 물가할 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구분해 줬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아까 골품제도 마찬가지지만 무언가를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의미, 그치? 그리고 뭐 이와 관련돼서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이런 거 또는 여기서는 그 영양 이렇게 여러분이 각각을 나누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임 친구가 전 비싸도 삽니다. 뭘 사는데? 무력 있는 친구입니다. 무력 비싸도 있네요. 삽니다. 네. 지금 어머 신기하다. 지금이야. 나라는 국경이 있어서 자원이 나온 나라가. 구주 오소경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이런 제도가 참 헷갈리기는 하죠. 그렇지. 그죠? 구주 오소경. 당신이 알고 싶은 거 아니고? 아니, 어디서 그래? 주워 듣긴 했어요. 구주 오소경. 구주 오소경. 어디서 들었어요? 그 구주 오소경이 지금 질문하는 친구는 시험 범위가 어디냐면 통일신라를 배우는 거지. 그치? 통일신라? 또 선생님 또 지도 한번 그려줄게. 내가 또 이제 이게 선생님 지도의 특징은 여기 있는 북한은 되게 잘 그려. 북한은 되게 막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면 되게 좀 그럴듯하지 않아? 그치? 여기 되게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이상해져. 그래도 야, 이 정도면 이제, 나 잘한 것 같아. 그치? 괜찮지? 구조석영은 원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라는 여기 있었잖아. 삼국을 통일했어. 삼국을 통일했는데 삼국이 통일하면서 여기는 고구려 영역은 포기했지. 나당 동맹 맺으면서 여기는 포기하고 대동강 이랑 내가 여기 왜 그랬냐면 여기가 이제 평양 이쪽에 대동강이 흐르고 여기 평양이 있을 거야. 대동강 유역까지만 누가 갖고 통일신라가 갖고 여기는 넘겨준 거지. 나중에 여기 이제 발해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 신라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을 했어. 그럼 이제 신라가 다스려야 되는 여기서 이렇게 넓어진 거야. 그럼 이제 여기 나라에 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죠. 경기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행정구역이 있는 것처럼 각 지역을 나누는 거지. 각 지역을 구주. 지금은 우리가 도가 있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것처럼 여기는 뭐냐면 구주.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기억나요. 여기는 여기에 한주 막 이런 게 있을 거야. 한주. 선생님이 지도를 잘 못 그리겠다. 그런 주, 구주라고 하는 각각의 주의 명칭이 있을 거야. 구주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 주요 도시에 지도를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지도를 보면은 점이 5개가 있어. 점이 5개가 있을 거야. 얘를 뭐라고 하면 오소경. 오소경은 원래 경자는 서울 경자.
소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은 수도. 그러니까 수도가 한쪽에, 신라의 수도는 경주니까 수도가 한쪽에 쏠려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른 지역에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어서 지방 세력을 감싸고 그런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구조 오소경은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 어떻게 통치하면 좋을까? 지역을 나누고 새로운 도시를 정비한 거다라고 보면 끝. 오케이. 그러면 자, 실시간 답변 또 여러분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이거 볼까요? 뭘까요? 문화지역. 네, 이번에는 문화지역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김민서 친구가 올려줬는데, 윤숙쌤, 제가 1학년인데 문화지역을 배우거든요. 문화지역 위치는 대충 외웠는데, 문화지역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 이왕이면 쉽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제가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외우기 너무 힘들어서요. 유유 했는데, 제가 아는 문화지역은 홍대. 저거는 롤리. 그래, 문화지역. 미안해요. 유아쌤이 지금 내가 여기 보면 여기 열날 거야 지금. 유아쌤이랑 나랑 여기 지금 열날 것 같아, 그치? 내가 지금 여기 뭔가 구조 소경은 뭔가 막 인플레이션 지금 머릿속에 막. 나 난리 났어. 나 머릿속에 과학밖에 없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다 여러분 똑같아, 그치? 삼별초, 구조 오소경, 지금 막 작은 서울이야. 막 이러면 서울경. 그치? 이제 여기는 이제 문화지역까지 한번 우리가 얹혀보면, 자, 문화지역은 이건 선생님이 내가 이 사전 질문을 가져온 이유가 하나 있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런 질문을 할 텐데, 문화지역은 여러분의 교과서를 봐야 돼요. 왜냐면, 교과서를 서술하는 그 단원의 교수님마다 문화지역을 나누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동안 여러분 게시판에 선생님에게 질문했던 친구들이랑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은 어떻게 특정, 이름도 달라. 예를 들면 어떤 곳은 건조 문화지역이라 하기도 하고 어디는 이슬람 문화지역이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명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은 직접 교과서를 확인하면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문화지역과 관련된 시험 문제로 모든 교과서에 변하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해봐. 다른 문화적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건 내가 사는 우리 생활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중요해.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문화지역에 있는가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포함된 문화지역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말해. 그럼 질문합니다. 이건 알고 있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우리나라가 포함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무슨 문화지역이란다? 유교? 어머, 그래, 좋아. 어머. 유아세미에서 유교, 불교, 한자, 불교, 한자, 변홍사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그렇지. 동아시아 문화지역이라 하지. 그치? 그래서 모든 교과서마다 동아시아 문화지역 말고 다른 문화지역은 진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 어떤 친구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교과서는 슬라브 문화지역이 나와요라고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그건 교과서마다 다루는 그 기준이 다르고 막상 교과서에 슬라브 문화지역이 무엇이다 설명을 해놓고 있지는 않을 거야.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고 여러 가지 문화지역의 개념,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얘는 좀 교과서마다 명칭이 다양할 거예요. 건조 문화지역, 이슬람 문화지역 그 부분만 여러분이 보면 도움이 될 듯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얘는 배울 필요는 없다. 모든 문화지역을 10개를 다 외우고 지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교과서에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동아시아 문화지역 그리고 공통점 유교, 불교, 한자, 변홍사 이것만 알아도 퍼펙트. 지금 머릿속에 하나 또 문화지역 또 들어왔어. 유교, 불교, 한자, 변홍사. 동아시아. 그러면 요거 선생님이 또 이 민서 있잖아. 요것도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공부 방법이 뭐 너무 어려워요라고 해서 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했어. 지금도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실시간 질문이 막 이거야. 어떻게 이거 다 외워요? 막 이런 질문 했어요. 되게 많아. 민지, 문수, 수정이, 예원이, 경우. 네.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회 역사 공부 꿀팁. 선생님 사회 역사 공부할 때 꿀팁이요.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특별한 암기법이나 스토리텔링 요령 이런 방법은 꼭 피해야 한다 등등 이런 것들 부탁드려요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여러분도 진짜 이거에 뭔가 선생님이 정확하게 어떤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랄 거야. 그렇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회 역사 공부는 물론 선생님이 벼락치기 시험 특강이라는 게 있어. 그치? 벼락치기 시험 특강. 왜? 뭐 이상한 얘기해? 아니 우리 혜지팝 친구가 머리가 좋아야죠. 아니 근데 그렇지. 솔직히 현타가 오고 있어요. 그럼요. 머리가 좋아야죠. 근데 여러분도 잘 보면 여러분 학교 친구들 이렇게 중에 반 1등, 전교 1등 이런 애들 한국사, 뭐 역사, 사회 시험 100점 맞는 애들 잘 봐봐. 걔네가 뭐 3월 달부터 막 한국사 공부하고 있냐? 역사 공부하고 있냐? 사회 공부하고 있냐? 아니지. 그치? 걔네 물론 뭐 공부할 때 영어 수업 공부하지 매일 그거 사회 역사 공부하겠다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만 보는 게 아닌데 걔네는 이제 시험을 잘 보니까 쟤는 머리가 좋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이건 선생님이 그래 어쩔 수 없이 사회 역사는 기본적으로 암기라는 건 맞아. 근데 암기를 잘하는 방법 항상 물어보잖아요. 암기를 하는 건 이게 인간의 뇌는 그치 그러니까 두뇌 뭐 뇌과학 막 이런 얘기 선생님이 책을 읽었는데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면 50%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얘가 스스로 이해를 하면 얘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듣는 거죠. 학교 수업 설명이나 선생님 인터넷 강의 설명을 일단 잘 들어. 그리고 난 다음 그것을 이제 여러 번 좀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시험 기간 가까이 됐을 때 지금 여러분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들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외워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기본은 암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뼈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암기해 나간다는 거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선생님 똑같은 얘기 하네요라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공부의 비법이라고 마찬가지야. 과학이고 모든 과목 마찬가지잖아.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들인 정성만큼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 그냥 쉽게 무조건. 그럼 누가 시험을 이렇게 막 만들겠어. 시험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나와야 되지. 그냥 쉽게 하루 이틀 어떤 비법이 있어서 공부하며 해서 된다는 성적이 오른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시험이 아닐 거잖아. 진짜 그러니까, 꾸준히 성실히 말고는 그래서 그게 정답이죠. 특히 이제 꾸준 사회 성실히. 역사 공부는 그래 너네가 지금은 일단 시험 기간이어서 어쩔 수 없. 이럴 때는 또 선생님이 벼락치기 시험 특강 그래 최악 그래 무슨 말인지 몰라도 선생님이 다다다다다 매일 반복해가지고 외워서 시험 보긴 해줄게. 하지만 그 기억은 절대 오래로 가지 않을 거야. 그냥 단순히 시험 한 번 정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이해가 되고 오래오래 내용이 남으려면 평상시에 수업을 들을 때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은 필기를 해봐.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판서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그 필기를 통해서도 좀 집중을 하라고. 난 필기를 해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큰 줄거리 내용들을 알게 될 것이고 나중에 시험 가까이 되었을 때 뭐 근초광이 뭐고 뭐 계로왕이 뭐하고 이런 것을 암기하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시간 투자해서 너무 급하게 너무 이렇게 뭔가 쉽게 성적을 얻으려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강림 TV 친구가 계속 올렸어요. 그 광종과 성종의 업적 좀 알려주세요라는 걸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광종과 성종의 업적? 그러면 지금 이름이 뭐라고? 강림 TV. 강림? 여기 어디 있냐? 강림 TV? 강림 TV도 뭐 아프리카 TV? 강림 TV 누구야? 강림 TV. 빨간색 쓰면 안 되겠다. 강림 TV 이 친구는 지금 뭐 하냐면 왜? 뭐야? 그 뭐지? 지금 고려시대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것 같아. 진짜 이번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너무 다양해. 조선시대 들어가고 뭐 삼국시대 들어가고 아까 말 삼국시대 질문하고 지금 여기는 이제 고려 광족이 나왔으면 이제 고려 건국 초기인데 요거로 한번 바꿔볼까? 실시간 답변으로 가볼게요. 자, 고려의 광종과 성종은 알다시피 고려 건국은 이 두 왕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렇지. 그죠? 918년 왕건에 의해서 고려가 건국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936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해. 그리고 한동안 왕건이 정치를 막 잘하지. 뭐 북진 정책하고 뭐 여러 가지 호족 통합 정책 막 했어. 그러고 난 다음 왕건이 죽고 난 다음 한동안 왕건이 약화돼. 왜냐면 왕건이 알지. 결혼을 되게 많이 했어. 부인이 29명이고 왕자가 어머.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왕자들이 서로 왕이 되고 막 이런 권력 다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 해종이나 정종식은 굉장히 이 왕건이 약화됐다가 그 다음에 짜잔 나타난 것이 바로 광종. 그래서 광종은 가장 먼저 왕건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광종은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이 시해.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그전에 있던 그러니까 이 당시 서로 권력을 갖고 군사를 갖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그 바탕 속에 군사력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 군사는 노비라고 하는 것 등에 충당하였고 그래서 그 노비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추려서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는 거야. 노비 안건법. 그러니까 군사들을 가지고 서로 지금 경쟁하고 그걸 막기 위하여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주는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때부터 드디어 과거제가 시작돼요. 아, 그러니까 이전에는 과거 시험 없었어 우리나라에. 진짜 삼국시대는 과거 시험 없었어.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인 거지. 공부해야 돼? 그렇지, 공부해야 돼. 이제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지 관리가 되는 거지. 과거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 근데 이 두 가지를 이들이 했던 이유는 뭐 하려고? 왕권 강화. 왕권 강화를 위하여 광종은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성종이야. 네, 성종이 왕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광종이 이제 왕권 강화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신하들한테 야, 지금 우리 고려가 필요한 우리가 지금 뭔가 바꿔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서를 써라고 해서 이제 숙제를 내줘. 근데 이때 누가? 최승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학자였어. 최승로라는 사람이 구구절절 지금 고려가 바꿔야 돼 무엇이라고 해서 이른바 시무 28조. 대단한 사람이지. 고려가 바꿔야 돼 28가지 글을 써가지고 딱 성종한테 준 거야. 성종이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서 성종은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 고려에 있는 것들을 마구마구 바꿔나가. 근데 그러한 내용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학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고려는 유교적 정치 질서의 이념이 이때부터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그러니까 성종 때부터 본격적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의 시스템과 제도들이 만들어진 것. 그래서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를 건국했지만 우리가 이걸 국가 질서의 마련이라고 해. 나라다운 고려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나라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은 광종과 성종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생님 미처 설명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교과서나 문제집에 보면은 광종의 업적, 성종의 업적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걸 흐름 속에서 고려 건국 초에 그들이 어떠한 업적을 통하여 왕권 강화라고 나라의 틀을 만들어 갔는가를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사료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광종을 누가 관종이래. 꿀마늘. 누구야? 꿀마늘이요. 뭐야? 파인애플이 꿀마늘 아웃. 뭐야? 그래요? 예비 마킹만 하고 검정 마킹 안 하면 망함.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마치 그런 거 아니야? 편의점에서 돈만 컵라면 사려고 돈만 내고 컵라면 안 가져온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있을 수가 없지. 누구 사랑해? 꿀마늘 친구 누굴까? 고려 성립 좀 알려주세요. 강종 인준? 광종? 선생님은 시험 망쳤을 때 밀렸었다고 뻥친 적 있어요. 그치, 우리가 가끔, 정말 가끔 열심히 봤는데 이건 정말 밀려 쓴 거랑 다름없는 거야. 밀렸었다 한 적 있어요. 아까 나 성적표 봤잖아. 나 미 봤지. 나 아까 그 70점에서 학생 친구들 중에 선생님 양을 많이 키우셨네요. 가축, 뭐 양모. 난 진짜 이거 하나만 더 쓰면 나는 내가 누구 성적표 양은 없었거든. 진짜 이게 맞아. 한 끗 차이로 됐었던 거지. 자, 그러면 아까 넘어갔던 선생님이 사전 질문 이거 한번 볼게요. 기회비용. 그렇지. 또 기회비용을 그래요. 아까 사회 이 교과서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면 또 이제 기회비용도 경제에서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우리 유빈 친구요. 네, 기회비용 우리 유빈 친구가 올려줬는데요. 윤숙쌤 기회비용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유유 했어요. 기회비용. 기회비용 기억나? 아니요. 아니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아마 학교 시험 문제는 간단한 계산 문제를 나올 거야. 근데 그건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 기회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근데 요즘에는 원래는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표현을 했어. 자원의 희소성.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말 맞죠? 우리나라 말 근데 맞죠? 요즘에는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자원의를 빼고 그냥 희소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뭐 교과서를 보면서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 지금까지는 뭐 자원의 희소성, 근데 어떤 교과 요즘은 대부분 희소성만 나오더라고. 근데 얘의 뜻은 뭐냐면 그런 거 있지. 여러분도 경험하잖아. 여러분 용돈 얼마니? 답 좀 달아봐. 너는 용돈 얼마 받아요? 유한쌤 용돈 얼마요? 제가 벌었었는데. 아무도 안 줘. 그치. 나 학교 다닐 때 용돈 얼마였어요?
학교 다닐 때요? 없었는데요. 그치? 여러분도 그러잖아. 용돈, 나 정말 하고 싶은 게, 내 선생님 어른들. 삐뜯지 않았어요. 삐뜯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오해하지 선생님도 말아요. 마찬가지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그치? 나 사고 싶은 거 너무 한 달에 많아. 3만 원, 15,000원. 15,000원? 김치 오징어 친구 나랑 똑같다. 빵원이요. 우리 너 힘들게 산다. 너도 나랑 한 달에 똑같다. 15,000원? 5만 원의 친구 있어요. 5만 원? 해치박 친구. 와. 한 달에, 와. 보통 3만 원, 막 이래. 평균 한 3만 원. 근데 그 돈에 다 여러분 엄마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받는 야, 이런 말이 좀 그냥, 그러니까 버스 카드 다 충전하고 그런 거 빼고 그냥 순수한 용돈인 거 아니야. 부럽다. 그치? 근데 이 자원의 수성이라고 하는 건, 왜? 많이 받아요. 나보다 많이 받는 그래요? 것 같아. 부럽다. 이게 우리가 용돈이 내가 갖고 있는 용돈은 우리가 받는 월급도 한정돼 있고 근데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치? 티셔츠 예쁜 티셔츠 사고 싶고 이번에 새로는 에뛰드에 나오는 립스틱도 사고 싶고 막 이게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 근데 그걸 못 해.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 그치? 나에게 1억이 주어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하지. 10억이 주어지면 행복하지. 더 행복하지. 100억이 주어지면 행복하지. 인간의 욕구는 그치 100억이 생기면 그치 뭐야 한 200억짜리 빌딩을 사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욕구란 말이야.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 이 자원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지. 지금 나에게 1시간이 있는데 공부를 할 것이냐, 여자친구를 만날 것이냐, 낮잠을 잘 것이냐 이것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이게 약간 모순이지. 얘는 무한한데 얘는 한정돼 있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해. 자원의 희소성.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의 희소성이 생기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나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하다. 자원의 희소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한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선생님과 유튜브 라이브 지다 1시간을 지금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또는 선생님은 이 1시간을 여러분과 수업을 하고 있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10,000원이 있어. 피자를 먹을 수도 있고 치킨을 먹을 수도 있겠지? 무언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포기를 하게 돼. 근데 선택은 한 가지밖에 못하지. 그치? 그러면 선택을 했을 때 만족감은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 편익이라고 해. 예를 들면 선생님이 10,000원 있어. 10,000원으로 뭐 할까 빵쌤? 오늘 끝나고 치킨 먹을까? 편의점 쇼핑. 좋아. 다이소 선생님이랑 유아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우리 되게 약간 소심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다이소 이런 데 갖고 아니면 막 사. 편의점 그치? 막 사. 야 내가 사줄게 다 싸. 그런데 우리 2만 원밖에 안 나온 거. 2만 원도 물론 큰 돈인데 막 이만큼 봉다리 나오는데 오늘 사치 그쵸? 좀 부렸다. 김치볶음도 먹어. 선생님 그러거든. 어쨌든 내가 무언가 가지고 선택했을 것을 편익이라 하고 대신 포기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내가 지금 유튜브 질의응답을 여러 번 선택했어. 그럼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축구 또는 낮잠,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포기했잖아. 이 포기했을 때의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이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해. 예를 들면 10,000원으로 내가 치킨을 선택을 했어. 근데 내가 포기한 것들 중에 피자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PC방도 있고 기타 등등 있다 치자. 왜? 뭘 이런 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치킨을 선택해서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그냥 피자를 시켜 먹을 걸 그랬다라고 아쉬움이 든다. 내가 선택은 치킨을 했지만 내가 포기한 가치 중에 그거 할 걸 그랬어라는 것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해. 상상만 해도 화가 나는데. 근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내가 무언가를 포기했어. 포기했을 때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보통 농사가 나오기도 해요. 어떤 농사를 졌을 때 사과 농사를 짓고 배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는다. 근데 농사를 졌더니 이익이 사과 농사를 졌을 때 이익이 예를 들면 1,000만 원. 배 농사는 1,500만 원. 포도 농사 얼마일까? 1,200만 원 합시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거 기회비용 안 해도 풀 수 있다. 당연히 바보 아닌 이상 뭐 선택해야 되니? 다 할래. 난 힘이 세니까 다 할 거야. 근데 한 가지만 한다면 당연히 이거잖아, 배. 그치. 근데 이걸 만약에 기회비용으로 생각하면 내가 배를 선택했어. 그럼 배를 선택했을 때에 포기한 건 사과와 포도지. 그러면 포기한 가치 중에 제일 큰 건 뭐야? 포도 1,200이 되지. 그러면 기회비용은 1,200. 근데 내가 만약에 사과를 선택했어?
사과를 선택을 하면 얘 포기하고 얘도 포기한 거지. 포기한 것의 가치 중에 뭐가 더 큰 거? 배가. 그러면 얘는 기회비용은 1,500.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선택한 거 동그라미 치고 내가 포기한 거 X표 치고 둘 중에 큰 게 쓰면은 기회비용이 돼요. 이게 뭐 숫자로 주어질 수도 있고 옛날엔 그것도 나왔어. 인어공주 얘기가 나왔어. 너네 인어공주 얘기 알지? 인어공주 되게 슬픈 사랑 얘기잖아. 왕자님을 사랑해가지고 사람이 되고 싶네? 마녀에게 갔네? 그래서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면 다리를 줄게. 그래서 뭐 한 거야? 목소리를 얻고 목소리를 포기하고 다리를 얻었잖아. 근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인어공주의 기회비용은 뭐가 될까? 목소리가 되지. 이게 가장 이게 약간 전통적인 그런 문제였어요. 마녀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온다고. 너 가 이럴 거야, 그치? 너 가 막 이러면서. 목소리도 안 돼, 다리도 안 돼. 결정적으로 왕자가 싫어해. 미안해요. 뭐가 돼서 얼굴을 고치고 와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너네는 안 돼, 너네는 안 돼. 왕자가 싫어해, 너네는 안 돼. 슬퍼. 인어공주도 슬퍼. 현타 왔어. 선생님이랑 유아쌤이 그런 얘기 하거든. 우리가 좀만 더 예뻤어도 편하게 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 네. 기회비용, 우리 유빈 친구는 지금 여기엔 없지만 선생님 사전지문 통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황새 왜 울어요? 내가 우리 억울해서 그래. 현타 와서 운다. 자, 볼까요? 네네, 공부 볼까요? 아니, 잠깐, 여기 있는 질문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본 것 중에, 변이다 친구가, 되게 왠지 익숙한 것 같아. 변이다 친구가. 사막화 현상이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답을 써야 해요? 라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사막화 현상. 사막화 현상.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죠. 3회 공부는 항상 사막화 현상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정리합시다. 사막화 현상은 뭘까? 사막이 아니었는데 사막으로 변해가요. 요건 좀 쓰지 않을게요. 사막이 아니었는데 사막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럼 사막화 현상은 어디서 일어날까? 자, 어디서가 중요해요. 어디서는. 유아쌤, 네, 지금 지도를 하나 그릴 거야. 여기가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짠짜잔짜잔짜잔, 짠짜잔짜잔, 짠짠짠짠, 아프리카. 그렇지. 포인트. 이게 아프리카야. 아프리카야? 그럼 또 하나의 질문. 세계에서 제일 커다란 사막이 여기 있어. 이 사막의 이름은? 사하라? 그렇지.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막화가 아니라 그냥 원래 사막인 거지. 근데 이 사하라 사막, 여기 끄트머리에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있다면 사하라 사막.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는데 사막으로 변해가는 지역이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을 거야. 여기 뭐라 부르냐면 얘를 사해지대라고 해. 가장 대표적인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 사해지대. 사막이 아니었는데 사막으로 변해가는 거야. 자, 의미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으로 변해갑니다. 어디서? 지도. 여기 어디라고? 사해지대. 사해지대에서. 그럼 두 번째, 왜요? 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 우리 변이다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의미는 무엇이고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 원인을 말해야 되는데 원인은 이게 또 두 가지가 있네.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여기는 어차피 건조기후 지역이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건조기후에다가 요즘에 비 많이 안 오잖아. 오래된 가뭄, 원래 비가 안 와.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인위적인 요인이라고 해요. 인위적이다. 인위적이 무슨 뜻? 사람이 있다는 거지. 사람 때문에. 근데 사람 때문에 그 이유 중에 여기다 또 안 써줄게. 안 써, 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인위적인 요인은 얘 때문이야. 인구 증가. 인구 증가로 인한 지나친 농경과 목축 때문에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 여기서 또 정신 차리고 정신 이거 들어. 왜? 아니 애들이 궁예 얘기해요. 궁예? 궁예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지재우 친구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거 있어요. 누구인가? 누가 내 욕을 하는가? 지재우 아웃. 지재우 아웃. 너 지금 그 선생님 설명 들어. 나 지금 이거 한다고 사회지대. 지금 이거 중요한 거 뭐냐? 궁예랑. 이 인구 증가로 인한 지나친 농경 질문한다.
인구 증가하는데 왜 인구가 증가해서 먹고 살려고 농경과 목축하는데 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까? 이것도 연애가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 인구가 증가했어? 지나친 농경과 목축으로 사막으로 변하는데 왜? 정신 차려. 그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지역에서 당연히 먹고 살려면 농사를 줘야 돼. 그럼 농사를 지으려면 워낙에 여기는 사막 주변이니까 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땅 속에 있는 오아시스에 있는 지하수 물을 싹 다 뽑아다가 농사를 줘. 그럼 여기는 물이 다 사라지겠지? 그다음 여기는 원래 건조기후 지역은 유목 생활을 해. 근데 유아쌤, 우리가 모르는 이 주로 기르는 먹기 위해 기르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죠? 돼지, 소? 그렇지. 우리가 막 육식동물 막 이런 거 사자, 라이언 막 이런 거 기르는 거 아니잖아. 이런 거 같이 그 무섭잖아. 우리가 먹는 건 초식동물이야. 사자 2인분이요. 끝나고 사자 2인분 하자. 죄송해요. 우리 그치 사자임. 다시 정신 차리고. 집중. 뭐였냐. 그치. 근데 우리가 기르는 건 소나. 소나 돼지. 양. 여기는 건조기는 이제 대량, 소, 양 이런 걸 기르는데 얘는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야.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한 100마리 정도 되는 소, 양은 괜찮아. 근데 이게 한 10,000마리 정도 되면 뿌리까지 다 먹는 거야. 뿌리가 있어야지 뭔가 다시 뭐 세순 족과잖아. 그거 없이 다 먹어버려. 그러면 인구 증가.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친 욕심이지. 인간이 먹고 살려고 물 다 써? 그 다음에 여기는 초식동물이 그냥 풀까지 다 뜯어먹어. 그러니까 뭐가 돼? 황폐해지고 이게 바로 사막화 현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정리해준다면 사막화 현상의 의미 정리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지역을 정리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 두 가지. 1. 자연적 원인 2. 인위적 원인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 또 친구들도 재밌는 얘기 했어? 뭐 했어? 까치베개 친구가 쌤들 사랑한대. 어? 쌤들 사랑합니다. 쌤들? 나도. 너네 지금 싸우니? 누가 싸워? 잠깐 싸웠다가 안 싸워요? 왜 싸워? 왜 싸우니? 누가 더 윤수쌤이 이쁘나 빵쌤이 이쁘나 이런 걸로 싸우는 거야? 그런 거 아니지? 미안해.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선생님이 그거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어제 선생님이 그 서채연 쌤 하는 거 봤더니 막 다 막 여신이다. 그런 얘기 없지? 초반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우리 친구 한 명이 되게 관대한 마음으로 한 번 적어주셨어요. 아마 선생님. 그 뒤로는 안 내가 나오더라. 볼 때는 선생님의 기획자분이 아닐까. 그치? 선생님도 열심히 아니, 하라고. 이거 얼음 못 들어와. 얼음 못 들어와. 얼음 못 들어와? 못 들어와요. 그래? 이거 학생증 까고 들어오는 거라서 못 들어와요. 자, 그럼 또 어떤 질문 해볼까? 또 어떤 질문, 지금 시간이 쓸 되나요? 시간? 한 문제 정도는 더. 한번 보고, 네네네. 다른 질문 볼까? 다른 것들을. 여신도 여러 가지 여신이 있고, 우리는 무슨 여신이니? 조용해. 조용해. 우리 신현주 친구가,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이거 해볼까? 신현주 친구가, 네. 신민애랑, 너 3학년이니? 신간애들을 물어봐. 자,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는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은 잠시 귀를 막아도 좋아요. 왜? 어려운 내용이거든. 선생님 이상한 얘기 할 거야.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얘기 할 테니까 잠시 귀를 막고 있어도 좋아요. 자, 신간애와 신민애는요, 우리나라 여러분이 역사 뒷부분에서 4단원, 5단원 속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신민애는 1907년에 만들어진 애국계몽 운동 단체야. 이름부터 이상하지? 애국계몽 운동. 그래서 이 애국계몽 운동 단체로서에는 비밀 결사 단체요. 비밀 결사 단체로서 그 유명한 만주의 삼원보를 개척한 게 바로 신민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권 침탈 이전에 우리나라의 민족 운동을 주도해 갔던 단체. 하지만 비밀 결사야. 이 조직에 누가 있는지 누가 회장인지 모르고 비밀 활동했던 단체. 반면에 신간에는요, 이건 중요해. 얘는 레전드야.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레전드. 이 신간애라고 하는 건, 근데 이게 연도가 비슷하잖아. 얘는 1907년, 1927년. 어렴풋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헷갈리고, 이름이 얘는 신민, 얘는 신간, 이것도 헷갈려. 근데 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단체야.
최대 규모. 최대 규모. 선생님, 최대 규모인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중학교 과정에,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자세히 공부하지 않을 거야. 왜? 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 민족운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민족주의 계열이 있어. 민족주의 계열.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민족주의 계열이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이 있어. 사회주의 계열. 이 둘은 독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민족운동을 합니다만 둘이 생각하는 국가 이상향이 달라.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주의는 뭐 계급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둘이 막상 서로 독립에 대한 의지는 같더라도 하는 방식과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민족 분열 정책이라고는 일본의 그런 통치 체제에 맞서서 두 세력이 손을 잡고 단체를 만들어. 사회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 함께 만들어. 그래서 그 의미가 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두 세력이 손을 잡았다.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 1927년.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주로 이 단체를 많이 물어볼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함정으로 이 내용이 나올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의 또 아직도 싸우고 있니? 선생님 수다맨 같대요. 나? 걸 아니다. 맨이다. 맨. 우리 여절 맞으면 안 돼? 그치? 끝내지 말아요. 매운 고추 소스. 네. 아쉬워요. 더 해주세요. 고민 상담소? 뭐가 고민인데? 네. 어려워요. 아쉬워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네. 아직도 궁에 찾고 있네. 누구인가? 아직도 찾는데? 아, 그래요. 그래. 지금 선생님이랑, 그래,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인터넷 라이브를 하면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만나니까, 그치, 시간이 좀 여러분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많이 얘기를 못했지만, 만나니까 여러분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고, 그치, 유아쌤? 재밌었어요. 재밌어. 네. 수업도 즐거웠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좋았어서,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면, 뭐, 우리 실시간 게시판? 다음 주부터인가? 이번 주말인가? 쌤 도와주세요. 네. 거기 와서 있죠. 질문을 해주고 또는 그냥 평소에도 선생님이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고 근데 지금 여러분 말한 것처럼 뭐 고민도 있잖아. 뭐 학습 뭐 문제 뭐야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 있으면 선생님들도 다 그 시대를 경험하고 같이 고민하고 우리도 다 똑같이 그치?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너 뭐 때문에 고민 그치? 다이어트 막 이런 거 고민도 하고 남자는 없었어요. 못생겨서. 그것도 고민 못생겨서 맨 남자친구였어요. 이것도 되게 고민인 거 아니야. 선생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러한 시기를 겪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즐거운 뜻깊은 시간을 지내서 선생님은 되게 즐거웠고요. 우리 빵쌤이랑도 또 이렇게 같이 이런 수업을 하게 된 것도 재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유튜브 라이브 사회 역사 수업 오늘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끝날까요? 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많으셨어요. 안녕.